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운 날 이렇게 찾아와 주신 이남옥 선생님, 정정화 선생님, 그리고 김정화 선생님, 위승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송정희 성우와 함께하는 한 달살이 낭독회 저희가 벌써 27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1회부터 낭독가로 참여해 주신 선생님부터 그리고 오늘 처음 낭독해 주신 선생님까지 저희 10분의 낭독가들이 모였는데요. 오늘 낭독할 책은 신영철 평론가의 인생의 역사입니다. 네. 이 책은 코로나 시기인 22년도 집콕 모드였을 때였죠. 그때 만났던 책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나온 시를 읽고 위로받고 또 작가가 풀어놓은 이야기에 쓰디 쓸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인정하고 또 그럼에도 인생을 더 사랑하게 만든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한낮에 열기가 조금 식었을까요? 지금 이 시간이면 아마 그래도 에어컨 켜고 계셨을 거예요. 네. 오늘 이 낭독회가 잠깐만이라도 뜨거운 더위를 잠시 잊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낭독 이야기로 우리들의 인생의 역사의 한 부분에 낭독의 역사도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인생의 역사 낭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낭독가이신 박미은 선생님의 목소리로 시작할 건데요. 잠시 화면을 공유한 후에 선생님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유 먼저 누르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공유 됐을까요? 되면 이야기해 주세요. 오케이 눌러주세요. 네. 네, 선생님 시작해 주세요. 신영철 시화, 인생의 역사, 공무도화가에서 사랑의 발명까지. 잠시만요. 왜 이번으로 안 넘어? 죄송합니다. 네, 일부, 고통의 각,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생, 20년 후에 지에게, 최승자, 지금 네 눈빛이 닿으면 유리창은 숨을 쉰다. 지금 네가 그린 파란 물고기는 하늘 물속에서 뛰놀고 풀밭에선 네 작은 종아리가 바람에 날아다니고 이상하지? 살아있, 살아있다는 건 참 아슬아슬하게 아름다운 일이란다. 빈 벌판에서 차갑고도 따스한 비를 맞고 있는 것 같지? 눈만 뜨면 신기로운 것들이 네 눈의 수정체 속으로 헤엄쳐 들어오고 때로 너는 두 팔 벌려 환한 빗물을 받으며 미소 짓고 이윽고 어느 날 너는 새로운 눈을 달고 세상으로 출근하리라. 많은 사람들을 너는 만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네 눈물의 외줄기를 타고 떠나가리라. 강물은 흘러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너는 네 스스로 강을 이뤄 흘러가야만 한다. 그러나 나의 몫은 이제 깊이 깊이 가라앉는 일. 봐라. 저 많은 세월의 갯대들이 나를 향해 몰려오잖니. 흰 이빨과 흰 꼬리를 치켜들고 푸른 파도를 타고 달려오잖니. 물려 죽지 않기 위해. 하지만 끝내 물려 죽으면서 나는 깊이 깊이 추락해야 해.
발바닥부터 서서히 꺼져 들어가며 참으로 연극적으로 죽어가는 게 실은 나의 사랑이 까닭에 그리하여 21세기의 어느 하루 거리에 비 내리듯 내 무덤에 술 내리고 나는 알지. 어느 알지 못할 꿈의 어귀에서 잠시 울고 서 있을 네 모습을 이윽고 내가 찾아 헤맬 모든 길들을 가다가 아름답고 슬픈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동양바가지에 너의 소중한 은하 한 입도 기쁘게 던져주며 마침내 네가 이르게 될 모든 끝에 시작을 즐거운 일기 문학가 지성사. 네, 이 시는 최승자 시인이 본인의 삶은 많은 세월의 개떼들이 흰 이빨과 흰 꼬리를 치켜들고 고통이 푸른 파도처럼 달려온다고 고통에 몸부림치며 처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카인지 친구의 딸인지 모를 어린 여자아이 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면요. 어린 지에게는 그런 삶을 이겨낼 무언가가 있을 테니 너는 겁먹지 말고 열심히 살다가 나의 무덤을 찾아와 주는 그 길에서도 나는 너를 따뜻하게 지켜봐 주겠다. 위로와 사랑을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 연속성 안에서도요, 뭔가 우리가 채우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죽음으로 이르는 정, 우리의 연대로 이어지는 역사의 선. 결국엔 돌고 도는 끝도 시작도 없는 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두 반복하고 있는 삶을 우리 낭독가 선생님들의 목소리로 나눠보겠습니다. 2부 사랑의 면. 무정한 신과 사랑의 발명. 사랑의 발명. 이영광. 살다가 살아보다가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아무도 없는 산빛 아래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누워 곡기를 끊겠다고 너는 말했지. 나라도 곁에 없으면 당장 일어나 산으로 떠날 것처럼 두 손에 심장을 꺼내진 사람처럼 취해 말했지. 나는 너무 놀라 번개같이 사랑을 발명해야만 했네. 발표된 지 10년도 안 된 이영광의 사랑의 발명을 천년은 된 시처럼 아득한 마음으로 읽어보는 때가 나에게는 있다. 이 시가 동시대의 어느 저녁 술집에 마주 앉아 절박해져 있는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 과거의 어느 날 무정한 신 아래에서 마침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기 시작한 순간의 이야기처럼 보여서다. 지금 화자 앞에 있는 사람은 위태롭다. 더는 못 살 것 같으면 그냥 죽어볼까 생각한다. 살다가 살아보다가라고 했으나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겠다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때가 곧 오리라는 뉘앙스에 가깝다. 인간이 더는 못 살겠다는 때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살 방법이 없거나
살 이유가 없거나 왜 그는 다른 길을 두고 하필 구덩이를 파고 누워 곡기를 끊는 길을 택하겠다는 것일까? 나는 제 무덤을 파고 산채로 들어가 서서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의 표정과 마음을 상상해 본다. 나는 나라도 곁에 없으면에 대해 생각한다. 무심코 저런 속갯말을 하고 스스로 놀라버렸을지 모를 한 사람을 생각한다. 내 앞에서 엉망으로 취해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나라도 곁에 없으면 죽을 사람이라는 말을 내가 곁에만 있으면 살 사람이라는 말로 조용히 바꿔보았을 한 사람. 이런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을 계속 살게 하고 싶다고, 내가 그렇게 만들고 싶다고 마음먹게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이 세상에는 한 인간에 의해 사랑이 발명될 것이다. 사랑은 세상이 고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일이다. 사랑은 가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가치다. 나의 진실은 다음 문장에 있다. 아모, 볼로, 우트, 시스. 하이데거가 아렌트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에 적힌 아우구스 티누스의 말. 사랑합니다. 당신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기를 원하는 단순하고 명확한 갈망이다. 너는 이 세상에 있어야 한다.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아모, 볼로, 우투, 시스. 세상이 고통이어도 함께 살아내자고. 서로를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유일한 가치라고 말하는 네 개의 단어. 가브리엘 마르셀은 말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은 죽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장은 뒤집어도 진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역시 죽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이제 나는 어떤 불가능과 무의미에 짓밟힐지언정 너를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죽어서는 안 된다. 내가 죽으면 너도 죽으니까. 나는 인간이 신없이 종교적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를 생각하는 무신론자인데 나에게 그 무엇보다 종교적인 사건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곁에 있겠다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다. 내가 생각하는 무신론자는 신이 없다는 증거를 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는 사람이다. 신이 없기 때문에 그 대신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의 곁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 세상의 한 인간은 다른 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발명해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라 이 생각을 믿는다.
네, 김미옥 선생님 마이크 켜주세요. 허공을 허공으로 돌려보내는 사랑. 허공 한 줌, 나이더. 이런 얘기를 들었어. 엄마가 깜빡 잠이 든 사이 아기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난간 위에서 놀고 있었대. 난간 밖은 허공이었지. 잠에서 깨어난 엄마는 난간의 아기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름을 부르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 아가,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엄마는 숨을 죽이며 아기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어. 그러고는 온몸에 힘을 모아 아기를 끌어안았어. 그런데 아기를 향해 내뻗은 두 손에 잡힌 것은 허공 한 줌뿐이었지. 순간 엄마는 숨이 멎어버렸어. 다행히도 아기는 난간 이쪽으로 굴러떨어졌지. 아기가 울자 죽은 엄마는 꿈에서 깬 듯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달렸어. 아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 생각도 없었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들었어. 죽은 엄마는 아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아랫목에 뉘었어. 아기를 토닥거리면서 곁에 누운 엄마는 그 후로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지. 죽은 엄마는 그제서야 마음 놓고 죽을 수 있었던 거야. 이건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닐지 몰라. 버스를 타고 돌아오면서 나는 비어있는 손바닥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 텅 비어있을 때에도 그것은 꽉 차 있곤 했지. 수없이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그날 밤 참으로 많은 걸 놓아주었어. 허공 한 줌까지도 허공에 돌려주려는 듯 말이야. 어두워진다는 것, 창빈. 시인의 육성을 들어보자.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 부각시키고 싶었던 주제는 모성 자체가 아니라 삶과 죽음, 있음과 없음의 경계에 관해서였다. 내가 이 이야기를 인상적으로 듣고 시까지 쓰게 된 것은 아기를 놓친 엄마가 순간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 때문이었다. 그 죽음은 분명 자식에 대한 사랑의 좌절로 인한 것이지만 일종의 움켜짐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움켜쥔 채 살고 있는 것인지,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공 한 줌 속에도 얼마나 많은 감정과 집념이 들어있는 것인지, 삶과 죽음도 결국 그 움켜짐과 놓아줌의 다른 말이 아닌지.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중에서 같은 이야기인데 나에게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시인에게는 집착에 대한 이야기가 된 것 같다. 둘의 간격을 좁힐 수는 없을까?
그렇다면 사랑과 집착을 합쳐서 사랑의 집착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어떨까? 아기를 구하기 위한 엄마의 첫 번째 행동은 실패했지만 아기는 죽지 않았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이런 정도로 끔찍하진 않더라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자식이 난간에 있을 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고 또 살려야 할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부모는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언제나 아이를 받아낼 순 없으리라. 더 나아가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라면 제 몫으로 주어진 굴러떨어짐을 감당함으로써만 아이가 살아갈 또 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는 자주 허공을 움켜쥐며 자책할 것이다. 그 허공을 허공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인이 저 이야기를 집착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때 그것은 그 이야기를 사랑에 대한 것으로 읽을 가능성을 포기하거나 배척하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너무 당연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으리라. 시인은 이것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이므로 이제 그가 알아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한 것은 그 사랑을 부드럽게 내려놓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저 지극한 사랑의 이야기에서 그 사랑의 배후와 근저에 있는 강렬한 움켜짐의 에너지를 발견하고 그것으로부터 성숙한 거리를 두는 일의 깊이를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시인으로부터 배운 것을 나에게 가르쳐 둔다. 가르쳐도 아직은 그 깊이를 모르는 지금의 나에게. 3부 죽음의 점. 외로움이 환해지는 순간이 있다. 홀로움은 환해진 외로움이니. 황동규. 가족 모두 집 나간 오후. 꽃기는 가을 꽃무늬 셔츠 입고 잿빛 양말 신고 답답해 존축마저 잠재우고 화분 느티가 다른 화분보다 이파리에 살짝 먼저 가을 물칠한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신랑 꽃을 쳐다보며 앉아있다. 조그맣고 투명한 개미 한 마리가 신랑 줄기를 오르고 있다. 흔들리면 더 오를 생각 없는 듯 멈췄다가 다시 타기 시작한다. 흔들림, 멈춤, 또 흔들림, 멈춤. 한참 후에야 꽃이 올랐다. 올라봐야 별 볼 일 있겠는가? 그는 꼿꼿해진 생각처럼 쪼그리고 앉아있다. 저녁 햇빛이 눈높이로 나무줄기 사이를 헤집고 스며들어 베란다가 성화 속처럼 환해진다. 추억이란 애써 올라가 미처 내려오지 못하고 꼿꼿해진 생각이 아닐까. 어느샌가 신랑이 배경 그림처럼 사라지고 개미만 투명하게 남는다. 그가 그만 내려오기를 기다린다.
홀로그램은 환해진 외로움이니의 일부였습니다. 지난 2016년 1월 21일에 황동규 시인을 만나 2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그 내용을 정리해 매체에 보냈다. 글을 쓸 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생각들이 뒤늦게 떠올라 여기에 적는다. 그날 대담이 끝나갈 무렵 무슨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는 선생님은 외로우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만 했다. 물론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고 시인은 덧붙였다. 외로움이 두렵지는 않아요. 내가 외롭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외로워 죽겠다가 아니라 그냥 외롭다라는 사실을 뜻할 뿐입니다. 내 외로움은 가볍습니다. 이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더 캐묻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혼자 묻고 있다. 외로움이란 무엇인가? 내가 보기에 황동규는 외로움이 더는 외로움이 아니게 되는 순간을 가장 섬세하게 포착하는 시인 중 하나다. 그가 1997년 버클리 대학에 반년 동안 방문 교수로 가서는 차가 없어 거의 방 안에 갇혀 지내다시피 할 때 일생일대의 끔찍한 외로움을 경험했다. 무언가를 찾으러 장롱 밑에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에 비유될 만한 그 외로움을 그는 어떤 계기로 문득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시인은 그때를 외로움이 환해지는 순간이었다고 표현한다. 그때의 외로움은 더 이상 외로움이라고 불리는 그 감정이 아닌데 그것은 철학자들이 고독이라 부르는 것과도 또 달라서 그는 새로운 말까지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홀로움이다. 이 말 앞에서 나는 애가 탄다. 이것은 어떤 상태일까? 시인의 속 시원한 설명은 없고 대신 홀로움에 대한 심한 여럿인데 그중 홀로움은 환해진 외로움이니를 나는 가장 좋아한다. 얼마 전 돌아가신 선친의 유산은 술과 옷가지가 전부다. 빈집에서 그 아버지의 옷들을 걸쳐 입고 베란다에 쪼그려 앉은 아들이 있다. 그는 지금 외로울까? 그럴 것이다. 그런 그가 신란줄기를 기어오르는 개미를 보고 있다. 개미는 위태로운 등반 끝에 드디어 꽃에 도착한다. 그 다음은 더는 할 일이 없어 그만 쪼그리고 앉아버렸다.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아들이 그러고 있었듯이 그때 무슨 깨달음처럼 베란다 전체가 환해진다. 추억이란 애써 올라가 미쳐 내려오지 못하고 꼿꼿해진 생각이 아닐까? 추억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애착이 빚은 일종의 정지 상태라는 것. 그 추억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할 때가 되었다. 개미가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는 아버지를 비로소 떠나보냈고 외로움은 환해져 홀로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해 보는 것이지만 나는 아직도 홀로움을 다 알지 못한다. 아마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겪는 것이리라. 운명이여, 안녕. 서시, 한강.
어느 날 운명이 찾아와 나에게 말을 붙이고 내가 네 운명이란다.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조용히 그를 끌어안고 오래 있을 거야. 눈물을 흘리게 될지 마음이 한없이 고요해져 이제는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당신, 가끔 당신을 느낀 적이 있었어. 라고 말하게 될까? 당신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당신과 언제나 함께였다는 것을 알겠어. 라고. 아니, 말은 필요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을 테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후회했는지, 무엇을 돌이키려 헛되이 애쓰고 끝없이 집착했는지, 매달리며 눈먼 거린처럼 어루만지며 때로는 당신을 등지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당신이 어느 날 찾아와 마침내 얼굴을 보여줄 때 그 윤곽의 사이사이 움푹 파인 눈두덩과 콧날의 능선을 따라 어리고 지워진 그늘과 빛을 오래 바라볼 거야. 떨리는 두 손을 얹을 거야. 거기 당신의 뺨에 얼룩진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문학과 지성사.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이반은 성공의 절정에서 불치병에 걸리는데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동안 자신이 완전히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이데거는 이반 일리치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죽기 전에 미리 죽어보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요지의 말을 했다. 죽음이라는 가능성으로의 선구라는 어려운 말이 뜻하는 바가 대략 그렇다. 우리는 나 자신의 죽음은 언제나 아직은 아닌 일처럼 생각하며 산다. 거짓된 망각의 세계 속에서 말이다.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내 죽음과 대면해야 비로소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으니 바로 그런 가능성의 지평으로 나아가라는 것. 그런데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강의 시를 읽으며 그 물음과 또 한 번 대면했다. 운명은 화자 앞에 나타나 그동안 내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묻는다. 화자는 제 운명을 껴안아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를 생각한다. 그날이 오면 화자는 말을 아끼겠노라고 말한다. 그저 운명의 얼굴을, 그 얼굴에 새겨진 그늘과 빛을 오래 바라보겠다는 것. 그것은 곧 내 삶의 그늘과 빛이기도 할 것이기에. 운명이 눈물을 흘리기라도 한 것일까? 화자가 운명의 얼룩진 뺨에 가만히 두 손을 얹으면서 이 시는 끝난다. 이 만남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보는 일이 지금 이 삶을 위한 것이었듯
최후의 순간에나 가능할 운명과의 만남을 당겨 상상해 보는 것 역시 내가 지금 살고 싶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내 삶이 어떤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졌더라도 또는 얼룩지더라도 내 운명을 원망하지 않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고요히 걸어가겠다는 다짐으로서의 서시. 그런데 서시란 시집 맨 앞에 있어야 할 텐데 어째서 한강의 서시는 시집의 끝에 있는가? 죽음에 대한 시이기 때문일 것이다. 죽음이라는 사건은 인생의 끝에서야 쓰게 되는 서시 같은 것이므로 그때야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다시 처음인 듯 살아가고 싶어지니까. 그러나 그건 너무 늦지 않은가? 그러니 나는 미리 써야 하고 매일 써야 한다. 나는 죽는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그 시를. 사부, 역사의 선. 윤동주는 최후의 날을 향해 갔다. 사랑스런 추억. 윤동주. 봄이 오던 아침,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 나는 플랫폼에 간신한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담배를 피웠다. 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 비둘기 한 떼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 나래 속을 속속 햇빛에 비춰 날았다. 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 나를 멀리 실어다 주어 봄은 다 가고 동경교회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 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가까운 언덕에서 서성거릴 게다. 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있거라. 윤동주가 일본에서 쓴 모든 글은 1943년 체포되면서 망실됐다. 친구에게 편지에 적어보낸 5편의 시가 남아있을 뿐이다. 저 마지막 5편 중에 사랑스러운 추억과 쉽게 쓰여진 시가 들어있다. 화자는 봄이 다간 도쿄에서 봄이 오던 무렵에 서울을 생각한다. 서울에서의 어느 날 나는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는 희망도 사랑도 없었다는 뜻이다. 도쿄의 나는 서울의 나를 눈앞에서 보듯 떠올리고 있다. 오늘도 기차는 무의미하게 지나가고 오늘도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겠지. 이제와 돌아보니 그곳에 내가 그리워진다. 그저 유학 초기에 향수병을 노래한 시가 아니다. 봄이 오던 아침과 봄은 다 가고 사이의 시간, 그러니까 기껏해야 2, 3개월이 흘렀을 뿐이다. 두세 달 전에 내가 왜 그립기까지 한가? 그 사이 내 안에서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달라졌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여기에 있지만 그날의 나는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발상이 나왔다. 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있거라. 내가 몇 달 전에 나에게 애틋한 작별 인사를 건넨다. 나는 이 시가 불길하다. 윤동주는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잇따라 쓰인 쉽게 쓰여진 시에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그러니까 윤동주는 최후의 나를 향해 간 것이다. 최후의 나라는 말에는 자책과 자부가 아프게 엉켜 있다. 우리는 그의 자책을 그가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를 안다. 그러나 그의 자부,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아는가? 이 최후의 나가 탄생하면서 최초의 악수가 비로소 가능해졌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이 악수는 내가 나에게 하는 악수다. 최초의 악수라고 했으니 그 이전에는 악수를 한 적이 없었단 말이다. 윤동주의 최후의 나는 등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1945년 2월 16일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죽었다. 그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적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라는 어정쩡한 표현에는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적도 없다는 겸손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는 시를 쉽게 쓴 것이 아니라 인생을 어렵게 살았다. 자신을 넘어서려는 노력, 결국 최후의 나에 도달하려는 노력, 그것이 그를 죽게 했고 영원히 살게 했다. 이제 나는 그의 문장을 반대로 뒤집어 나에게 읽어준다. 시는 쓰기 어렵다는데 인생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오부 인생의 원 나날들 필립 라킨 나날들은 왜 있는가? 나날들은 우리가 사는 곳. 그것은 오고 우리를 깨우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것은 그 속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있는 것. 나날들이 아니라면 우리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아, 그 문제를 풀자면 사제와 의사를 불러들이게 되지. 긴 코트를 입은 채로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그들을. 그는 하루하루의 나날들을 우리가 사는 곳이라고 규정한 다음 이 시의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다. 나날들이 아니라면 우리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의 묘미는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문답을 상상해보면 좀 더 또렷해진다. 어느 곳에서 사십니까?
저는 하루하루의 나날들 속에서 삽니다. 실은 이 시를 두고 흔히 비의적인 시 운운하는 것은 이어지는 이연 때문이다. 나날들 속에서가 아니라면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라키는 이연에서 그 문제를 풀자면 사제와 의사를 불러들이게 되지 라고 적었다. 이 답변 아닌 답변도 기묘하지만 사제와 의사가 그들 각자의 유니폼을 나부끼며 들판을 달려오는 장면으로 장식한 마무리 역시 기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테리 이글턴은 시를 어떻게 읽을까의 애매성 항목에서 이 시를 인용하고 이렇게 적었다. 사제와 의사는 이 형이상학적인 질문자에게 위안과 충고를 가져다 주려고 달려가는가? 혹은 그들은 그를 속박하려고 돌진하는 블레이크적 인물들인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조로 마지막의 연을 읽어야 할지 모른다. 지금 이글턴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시에서 가끔 발견되는 매력적인 애매성의 한 사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일 뿐.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애매함은 풀릴 수 있는 애매함으로 보인다. 이글턴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시 1년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키는 왜 시간을 장소로 상상했던가? 지금은 곧 여기일 뿐이라는 뜻이고, 거꾸로 말하면 여기에서의 지금 외에 다른 시간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이리라. 단 한 번의 인생, 그 인생의 하루하루를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 다른 대안이 있는가?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대안이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사제와 의사가 필요하리라. 예나 지금이나 그것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영역은 종교와 의학이니까. 종교는 내세에서의 영생을, 의학은 현세에서의 건강을 말한다. 그를 통해 전자는 죽음의 영적 극복을, 후자는 죽음의 과학적 연기를 꿈꾸게 한다. 물론 라키는 인간의 이런 미혹 혹은 의존에 부정적이며 그래서 그의 아는 경탄이 아니라 한식에 가까워 보인다. 이제 이글턴이 언급한 이 시의 애매성이 해소됐다고 말해볼 수 있을까? 이글턴의 첫 번째 물음은 이것이었다. 사제와 의사의 돌진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위안인가? 속박인가? 나의 대답은 둘 다라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 불행한 사람에게 사후세계를 설파하는 일은 그런 위안에 속박되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물음은 이것이었다. 이 이언을 어떤 어조로 읽어야 할 것인가? 소름 끼친다는 듯이? 아니면 침착하게? 아마도 가장 적합한 표현은 착잡하게가 아닐까. 사제와 의사라는 엄숙한 권위자들이 들판을 가로질러 달려오는 모습을 그리는 이언에서 나는 다소 이죽거리는 듯한 유머를 감지한다. 그런 유머는 착잡하다.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 유일함을 강조하는 라키네시가 니체식의 대지의 창가와 유사한 것으로 오해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의 가장 인상적인 시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냉소적인 지혜를 품고 있다. 이 시의 톤 역시 그렇다. 젠장, 이 나날들 뿐이야. 대안은 없어. 해수면이 상승하듯 시간이 흐르고 수몰지구처럼 과거는 가라앉는다는 것을 실감하는 때
주어진 나날들을 100%로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종적 결함을 실감하는 때에 이런 시를 읽는 것은 유용한 일이다. 기왕이면 그런 때나 그렇지 않은 때나 그러니까 365일 내내 음미해도 좋을 것이다. 우리에게 매년 주어지는 365개의 나날들, 그것들 외에 또 어디에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모두가 사랑하고 대부분 오해하는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 아쉬워. 숲을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그러고선 똑같이 아름답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아마도 더 끌렸던 다른 길 택했지. 물론 인적으로 치자면 지나간 발길들로 두 길은 정말 거의 같게 다져져 있었고 사람들이 시커멓게 밟지 않은 나뭇잎들이 그날 아침 두 길 모두를 한결같이 덮고 있긴 했지만 아, 나는 한 길을 또 다른 나를 위해 남겨두었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걸 알기에 내가 다시 오리라 믿지는 않았지.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난 길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통계에 따르면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가지 않은 길은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이자 해외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미국 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는 한때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됐던 터라 그 세대라면 대부분 알고 지금도 소위 명사들의 애송시로 자주 거명되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시가 잘못 읽히고 있다면 미국의 평론가 데이비드 워가 2015년에 출간한 가지 않은 길, 모두가 사랑하고 대부분 오해하는 시에서 미국을 발견하기가 그런 질문을 던졌다. 이 시를 읽는 관행적인 방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갈래 길 앞에 선 화자가 있다. 두 길을 다 걸을 수 없어 고민에 빠진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을 운유한다는 것은 쉽게 눈치챌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간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전인미답의 길을 과감히 택할 것인가? 화자는 후자를, 즉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더 끌렸던 길을 택한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임을 예감한다. 이어지는 마지막 세 줄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 구절 중 하나일 것이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노라고. 중간 부분이 좀 알쏭달쏭하기는 해도 저 마지막 세 줄에 이르면 이 시는 다시 명쾌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감동 포인트는 두 가지다. 오직 하나의 길만 택할 수 있을 뿐인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회한, 그리고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자의 고독과 아름다움.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독법이 틀렸다니? 문학에서 유일한 정답이란 없으므로 틀렸다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없지만, 그래도 작품의 실상과 충돌하는 독법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 이 시에는 우리가 위에서 정리한 이 시의 메시지와 명백히 충돌하는 구절이 얼룩처럼 포함되어 있다. 두 갈래 길 중 사람들이 덜 걸어간 길을 택하겠다고 말한 뒤에 화자는 이상하게도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듯한 이런 구절을 적는다. 물론 인적으로 치자면 지나간 발길들로 두 길은 정말 거의 같게 다져져 있었고, 사람들이 시커멓게 밟지 않은 나뭇잎들이 그날 아침 두 길 모두를 한결같이 덮고 있긴 했지만, 이 네 줄은 기묘하다. 정말 거의 같게나 한결같이와 같은 표현들은 앞서 화자가 기껏 부각해둔 두 길의 차이를 지우면서 두 길에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 시의 후반부에 마련되어 있는 험로를 택하는 자의 고독이라는 감동적 요소를 스스로 약화시킨다. 그런 감동 때문에 이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네 줄을 불필요하다고 느끼거나 심지어 삭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얼룩을 닦아내지 말고 존중하기로 하자. 그러려면 이 시를 처음부터 다시 읽지 않으면 안 된다. 두 갈래 길 앞에 섰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화자는 일단 통행이 드물다고 느껴지는 길을 택한다. 그러나 이내 자신이 상황을 과장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두 길에는 사실상 별 차이가 없음을 밝힌다. 바로 이 순간에 화자는 중요한 진실 하나를 간파했으리라.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를 원하고, 또 가능하다면 그 이유가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를 바란다는 것. 그래서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예감한다. 자신이 훗날 이날의 선택을 다소 미화된 방식으로 회상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이쯤 되면 우리야말로 여러 갈래의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과 같다.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외로운 선택을 한 사람의 자기 긍정을 표현한 시, 자의적 선택에 사후적 의미를 부여하는 인간의 자기 기만을 꼬집은 시, 후회가 많은 이에게 들려주는 부드러운 충고의 시. 나의 대답은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한단 말인가? 길은 길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한 번 놓친 길은 다시 걸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 시는 말하지만, 작품은 길과 달라서 우리는 시의 맨 처음으로 계속 되돌아가 작품이 품고 있는 여러 갈래의 길을 남김없이 다 걸어도 된다. 다행이지 않은가? 인생은 다시 살 수 없지만 책은 다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반복의 묘, 오타쿠의 덕, 어느 윤상 덕후의 고백. 덕질, 즉, 한 사람이 어떤 것에 최선을 다해 몰두하고 헌신하는 일은 범상한 일이 아니다. 흔히 덕통사고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연한 계기로 어떤 대상에 불현듯 마음을 뺏긴다는 뜻이겠지만, 그런 마음이 발생하는 빈도가 평생 경험하는 교통사고의 숫자와 비슷할 만큼 드문 일이라는 뜻으로도, 혹은 덕후로의 전화는 교통사고가 그렇듯이 한 인간에게 불가역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덕통의 이 세 요소를 종합하면 이렇게 된다. 한 대상에게 불현듯 마음을 뺏기게 되는 드문 사건이 한 사람을 불가역적으로 바꿔놓다. 나는 이 변화가 긍정적인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탁월함을 갖게 하는 변화일 수 있다고 말이다. 사례 연구 차원에서 나의 경우를 말해보려고 한다. 10대 이래로 내 음악의 만신전에는 아스트로 피아졸라, 엔니오 모리꼬네, 헨 메시니, 류이치 사카모토, 윤상 등이 머물고 있는데, 이들 중 한 사람만을, 그리고 그의 앨범 중 단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내게 그것은 윤상의 인센서블이다. 나는 이 앨범의 첫 세 트랙, 언제나 그랬듯이 마지막 거짓말, 악몽을 베토벤의 3대 피아노 소나타, 비창, 월광, 열정에 빗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 세 트랙을 연달아 듣는 15분 동안의 멜랑콜리는 내게 지난 20년 동안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남아있다.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득의 말이 아니다. 나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닫게 된다. 내가 글쓰기에 대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것들을 그의 음악에서 배웠다는 사실을.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의 머릿말에서 글쓰기의 단계별 준칙을 이렇게 정리해 본 적이 있다. 물론 내가 쓴 글들은 내가 설정한 기준에 언제나 미달한다. 첫째, 가치 있는 인식을 생산할 것. 좋은 글이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취향이나 입장이 아니라 인식이기 때문이다. 둘째, 정확한 문장을 찾을 것. 뜻한 바를 100% 담아낼 수 있는 문장이 써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학적으로 배치할 것. 모든 문장이 제자리에 놓이도록 만들어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요건은 내가 윤상의 음악에서 경탄하며 발견하곤 하는 것들이다. 첫째, 그래서의 인식은 음악에서의 주제와 같다. 존재할 가치가 있는 독창적인 주제 라인을 거의 모든 음악에서 생산해내는 작곡가는 흔하지 않다. 이례적인 코드워크를 구사할 때조차도 멜로디의 대중적 설득력을 잃지 않는 것이 대중음악가 윤상의 자의식이다. 둘째, 정확한 문장에 대응되는 것은 정확한 사운드다. 윤상 덕후들은 사운드에 대한 그의 집착이 거의 괴담 수준의 것임을 잘 안다. 인센서블 3부작에서 각 트랙에 프로그래밍된 드럼비트는 너무도 적절해서 다른 버전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배반에서부터 소심한 물고기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사운드 소스는 마치 처음부터 이 음악에 쓰이기 위해 기다려왔다는 듯이 그곳에 있다. 셋째, 구조적 완결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자. 모든 것이 정확히 선택돼서 최상의 방식으로 조합돼 있을 때 그것에 변형을 가하는 일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하다. 지금껏 윤상의 음악을 재편곡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사람은 단 하나뿐인데 그것은 바로 윤상 자신이다. 나는 그를 닮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나는 내가 가장 덜 싫어하는 나들 중 하나다. 히라노 게이치로는 우리가 자신의 전부를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보들레르의 시나 모리 오가이의 소설을 읽을 때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었고 그것이 자기라는 존재를 긍정하는 입구였다고 고백한다. 사랑이란 상대의 존재가 당신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는 것이다. 나란 무엇인가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 덕질은 우리에게 그런 덕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준다. 자꾸만 나를 혐오하게 만드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면서 이 세계와 맞서고 있다. 에필로그. 늦은 해가 나자 약을 오래 먹고 잠들었던 당신이 창을 열었습니다. 어제 입고 개어놓았던 옷을 힘껏 털었고 그 소리를 들은 저는 하고 있던 일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을 보낸 새들이 날아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온몸으로 온몸으로 혼자의 시간을 다 견디고 나서야 겨우 함께 맞을 수 있는 날들이 새로우고 있었습니다. 84페이지 전문. 대단한 것이 아니다. 아니, 대단한 것이다. 당신의 기척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 소리를 들은 저는 하고 있던 일을 덮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 소리를 자기가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기다려온 사람의 것이다. 보살피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리라. 우리말 보살피다는 살피다를 품고 있다. 그러니까 살피지 않으면 보살필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을 살피는가? 다가올 시간이 초래할 결과를 살핀다는 것이다. 이런 보살핌을 우리는 돌봄이라 부른다. 돌봄이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그가 걷게 될 길에 돌들을 골라내는 일이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그를 아프게 할 어떤 말과 행동을 걸러내는 일이다. 돌보는 사람은 언제나 조금 미리 사는 사람이다. 당신의 미래를 내가 먼저 한번 살고 그것을 당신과 함께 한 번 더 사는 일. 비 온다니 꽃이겠다. 진종일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듣던 아버지가
오늘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생활과 예보 전문. 나이 들어 말이 어눌해진 아버지가 쑥을 뜯으러 가는 동안 나는 저녁으로 쑥에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일 생각을 한다. 쑥국 부분. 이런 구절들이 어떻게 시가 될 수 있는가?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아버지는 꽃이 살아야 할 미래를 생각한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것도 아니다. 그냥 꽃의 미래에 미리 다녀가 보는 것이고 무언가의 삶을 조금 미리 살아보는 것이다. 이 시인이 아버지의 저 심상한 말 한마디로도 시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이 말에 담겨 있는 사랑의 방식이 시인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다는 뜻이다. 이런 아버지의 아들답게 그도 아버지를 위해 조금 미리 살아보기로 한다. 아버지는 꽃의 미래를 생각만 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보려고 한다. 국을 끓일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한다라고 적었다. 생각한다가 아니다. 이런 마음먹기를 흔히 작정이라고 하지만 나는 작정이라고 바꿔 적어본다. 돌봄을 위한 작정. 그것이 박준의 사랑이다. 그런데 여기서 덧붙여야 할 것은 돌봄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일이 아니라 적어도 돌봄을 받는 너는 알도록 하는 게 좋다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일의 따뜻함까지도 돌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것 없이 제공되는 돌봄을 우리는 서비스라 불러 구별한다. 내가 너를 돌본다는 사실로 너를 돌보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너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다. 그래서 박준의 나는 자주 요리를 한다. 아니, 박준에게 요리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당신이 먹으면 좋을 것을 좀 만들어두는 일 정도라고 해야 그가 하는 일의 느낌과 비슷해진다. 아래 시들에서 그는 그저 먹을 것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문장으로 옮겨 적기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시로 읽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돌봄으로서의 요리이기 때문이다. 저는 따뜻한 박준의 마지막 시를 끝으로 이만 제 낭독을 마칠까 합니다. 묵은 해의 끝, 지금 내리는 이 눈도 머지않아 낡음을 내보이겠지만 영하가 오면 뜨거운 밥을 새로 지어 먹일 것입니다. 언 손이 녹기도 전에 문득 서럽거나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전에 우리는 밥에 숨을 불어가며 세상 모르고 먹을 것입니다. 좋은 세상 부분. 네, 오늘 인생의 역사 잘 들으셨나요? 10명의 낭독가가 만난 인생의 역사. 이 책에 더 많은 인생의 역사가 들어있는데요. 책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뭐 구입하시거나 또 도서관에 가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을 돌아보면서 작가와 이야기하듯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낭독하시는 선생님들 뭐 이게 낭독회를 준비하면서 아니면 이 책을 만나면서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소감이 있었는지 낭독하신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미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음, 신영철 선생님 굉장히 말이 많은 남자구나. 근데 처음에는 좀, 네, 아우, 진짜 너무 이해를 푸시네요. 이러고 있다가요, 나중에는 그래도,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구나. 네, 너무 그래도 친절한 게 보여서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